이거 뭐 이렇게 압력이 심하면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은근히 마치 제보자 들으라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게. 네. 그때만 해도 느낌은 영 이상하지만 이게 설마 어떤 내막이 있을지는 몰랐지. 그러면은 아까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방에 지뢰받치고 예. 공수처 수사를 보고서 뭐 결정하자. 근데 공수처에 내가 다 깔아놨어요. 다 심어놨다 이거죠. 뭐 속으로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초복이라고 했는데 남양 특집을 제가 우리 김종대 정말 의원한테 그랬어요. 육성으로 듣는 듯 했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토요일 아침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요즘에 특종대라고 많이들 부르시던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종대 괜찮네요. 특종대. 뭐 어떤 유튜브에서는 종대 발표, 중대 발표, 나만은 종대 발표, 그리고 경향 TV에서는 아예 특종의 황제라고 로마 황제복을 입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캐릭터가 많아요. 저희도 하나 준비할까요? 글쎄 뭘 해야 되나? 예.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경향 TV가? 예. 웃기는 TV네? 그걸로 조회수 다 올리고 있지. 저 애청자님들이 아쉬워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왜 김종대 의원님은 다른 데 가서만 맨날 폭탄 발표하고 종대 발표하고 정어리 TV 와서는 안 하냐. 오늘 또 뭐 수류탄 하나 가지고 오셨죠? 글쎄 가는 데마다 저보고 뭘 터트리냐 그랬는데 내가 속 터지지 내가 뭘 터트려 내가 속 터지는 거죠. 아무튼 기대해 속 터질 보겠습니다. 일은 있어요. 속 터질 일 있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뭐 보고 속이 터졌냐면 사실 트럼프 암살 미수부터 먼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검찰이 지금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 행정관, 그러니까 그 일정 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이 끝난 직후 최 목사한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김 여사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보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명품백은 반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최 목사한테 명품백 받고 여사님이 저한테 그날 바로 반환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제가 반환을 안 했습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충성을 하네. 근데 이게 사실이었다면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느냐. 두 번째 더 가관인 거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서 보관하고 있다는 건 또 뭐냐.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그럼 그 어느 창고에 있냐 그 기록물 창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돌려주려고 했었던 게 실수로 안 돌려준 거다. 본인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록물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여러분 금요일 날 탄핵 가수 백자님 나오셔가지고 참 그것도 아니 김종대 의원님 그거 들으셨죠? 원래 KTV 영상은 그냥 갖다 쓰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걸 문제 삼은 정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서 불렀다고 그걸 고소를 해요. 예. 뭐 야근 많이 올랐겠지. 그 마포경찰서에 뭐 고발이 돼서 조사한다고. 예. 지금 이 상황까지 가가지고 뭐 또 윽박지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걸 조사하는 경찰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서 하는 조사인데 할만하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아니
뭐지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불렀다고 고소를 하고 벌을 주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 몰고 가고 그러는 게 결국은 혐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귀를 관통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어요. 네. 이게 결국은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대관식을 이틀 앞둔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도정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 당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암살 미수 사건이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총탄 소리나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정말로 조금만 비껴갔으면 제대로 맞았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조금이 2cm에서 3cm 사이라 그러니까 네. 뭐 천운이라고 봐요. 천운이죠. 네. 예. 천운이라고 정말 봐야죠. 조금만 비껴 맞았다면 정통으로 맞는 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위치도 그렇지만 시간도. 예. 그때 차트가 저쪽 전광판에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그걸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나서 이어진 총격이기 때문에 그 시간 차도 불과 몇 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위치 이거 다 뭐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런 암살 사건 나오면 이제 모든 게 미스테리에 갇히게 되니까 자작극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는데 저렇게 위험하게까지 자작극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런 미친 사람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천원에다가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장면이 더 충격적인데 예. 보통 사람은 얼른 피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안 피해요. 계속 일어서서 안 피하고 뭘 외쳐요. 파이트 그런 것 같은데요. 싸우자. 그러면서 예. 또 빨리 사진 찍으라고 왜 사진 안 찍어 하고 계속 이러는데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천부적인 감각이에요. 천부적이에요. 천부적인 감각이 천운에다가 저기서 저기 사진을 찍게끔 미리 이렇게 또 그 쇼맨십이 예. 발휘되는 이것까지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그 장면을 멋지게 포착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피를 흘리는 트럼프 후보 뒤로 성조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퓰리처상을 받았던 AP 에번 부치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진을 딱 찍으면서 이야 이거는 정말 역사에 기록될 순간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정말 배경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기 힘든 그런 사진 아니에요, 남영 위원장님? 저 언론 종사자들은 유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뭐 민간인들이 그냥 봐도 저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진을 연구하신 분도 저렇게 구도를 잡기가 정말 힘든 네. 그런 상황인데 연출을 해도 할 수 없는 장면이 찍혔다 이런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당시 상황을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서 저 장면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 상황도 사실 우리 전체 전 세계 그 정치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예.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엄혹하고 그 위기의 정치 그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감 먼저 듭니다. 사실. 하여튼 트럼프는 조금 특별하긴 해요. 지금 저런 상황이면 일단 피신이 우선이죠. 또 항상 또 어떤 시도가 있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김일웅님 트럼프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건인데 손을 들어 보이면서 퇴장하다니 이건 참 사이코 같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셨는데 참 예. 대단해요. 엄청난 쇼맨십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공화당은 트럼프 그러지 않아도 일득 체제였는데 네. 그 예를 들면 2021년에 그 1월 6일이죠. 그때 일군의 폭도들이 미 의사당을 난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내란 혐의로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동을 했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워낙 이 사건이 엄중한 나머지 공화당 260여 명의 의원 중에서 17명이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17명이. 그 중에 이제 7명은 그 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17명 어디로 가 있느냐? 몰살.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아요. 그리고 감히 누가 트럼프한테 대들겠느냐? 이제 트럼프의 그 내란 선동도 공화당에서 옹호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저기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런 어떤 흑인들 시위에 총기를 난사한 백인 남성이 있어요. 이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화당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주의와 손잡고 폭력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당으로 미국 공화당이 괴물이 돼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 사건으로 거기에다 트럼프가 카리스마까지 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공화당은 하나의 어떤 선거에 불복하고 폭력을 옹호하며 극단주의와 손잡는 데서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커다란 괴물로 이게 지금 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최근에 우려가 높아진 시기에 이제 저런 사진을 통한 카리스마까지 트럼프가 얹어졌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이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지금 바이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이런 사진도 돌아다닙니다. 서로 대비되는 사진이에요. 방금 그 사진 옆에는 바이든이 이렇게 비행기 트랩에서 넘어지는 사진인데, 트럼프는 총알과 싸우고 바이든은 계단과 싸운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참, 지금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서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시청자님들께서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미국 널스 프리실라님, 미국에서 간호사 하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두 쪽 다 지지하지 않아서 총선에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태성님, 미국 시애틀입니다. 이 사건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확정이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또 항상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그 이면을 보거든요.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바이든 경우에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들까지도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거기도 연판장 돌립니까? 거기도 연판장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오랜 친구, 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가 다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게 미국 민주주의가 오히려 바이든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이, 이런 후보 교체 여론을 맡고 있는 게 측근과 가족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여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공론화하고 어떤 지지 여론을 결집을 하되 이제 한계에 왔으면은 그것도 절차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바꾸는 과정이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는 어떤 인지 능력까지 의심이 되는 후보자 본인과 특히 가족의 완강한 반대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봉건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타결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이제 불과 2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이 안에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젠 그마저도 이제 효과가 없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연이어 실수가 계속 바이든한테서 터져 나오는 이걸 보면은,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차마 바이든한테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는 거고, 거기 갔던 나토 정상들이 전부 가서 보고 싶어 했던 게 바이든이 멀쩡하냐, 이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전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바이든을 지지하더라도 자유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더라도 저 곧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도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트럼프로 차선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정작 바이든 본인과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노욕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이후에 미국의 정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가 있고 어떤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걸 민주주의라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미국의 정치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총기 규제라든가 납태죄라든가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 60% 70%가 찬성하는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 게 오늘날 미국의 정치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극단주의적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릴 수 있는 이게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에 바이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이후에 펼쳐질 어떤 독주 내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독선 이런 부분들이 일기 때와는 또 다른 강도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정부로서도 뭐 이거 쓰나미 같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으로 어떻게 미국 대선이 흘러갈지 그리고 분노의 정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짚어봤고요. 국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증인들 명단 이렇게 전달하러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막아섰고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서류를 접수를 안 하고 땅바닥에다 내팽개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요? 그 장면 한번 먼저 보실까요?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에 이게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이 그저께 문전박대하고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남명희 원장님, 그 정무비서관이던데요. 저걸 왜 수령을 안 하고 땅바닥에다가 버리죠? 수령해가면 그 이후에 후폭풍이 또 엄청 나겠죠. 근데 실제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예. 대통령실의 상급 이상의 그 고위공직자들은 실제로 저런 공무원들의 그 잘못된 것을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공수처법 지금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그렇게 긋고 막는 것은 이 문서를 수령했을 때 그 이후에 자신에게 올 그 후폭풍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극악스럽게 대처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령 안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수령을 거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집행방해 협의가 있고요. 반면에 수령을 하면은 출석의 의무가 있고 동행명령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으로 막아서서 뭉개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없죠. 국회가 적법하게 발부한 서류 공문.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도 선서는 안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선서 안 하고 그러면 고발되잖아요. 차라리 그 고발을 택하겠다. 그런 것과 같은 논리네요, 고경 기자님.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워딩을 보니까요, 불출석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청문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헌적이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일단은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절차상으로 그 야당 단독으로 이거를 사실 청문회를 의결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출석해야 될 의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놨거든요. 그런 법적 절차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가 총 5개인데 2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여는 거고 이번 주 금요일 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인데 그 2가지 사유가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미충족하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출석 의무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는 있습니다. 탄핵 요건이야 뭐 헌법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저는 저런 양상이 앞으로도 수시로 비슷한 일이 있을 건데 대통령실이 어떤 그 고립된 농성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상적인 앞으로 관공서의 출입이라든가 어떤 그 공문 수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차단이 됐다는 거는 밀폐된다는 얘기고 고립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에서 농성하시면 돼. 농성.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공수처나 검찰에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을 여전히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또 거짓 진술을 한 것 같고 지금 공수처도 용산의 문턱을 못 넘고 있거든요. 거기도 역시 차단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성역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권은 사실은 망한 거예요. 이러고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권 분립도 그래요. 뭐 야당이 통과시키니까 뭐 그렇고 뭐 저기 상권 분립의 위배다. 또 저 국민의힘은 뭐랄까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권도 사실은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조상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되면은 이제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정면 충돌, 대통령실의 어떤 고립 밀폐 차단, 그러면서 그 최종적인 어떤 승패 결승전은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구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비상사태 내지는 망하는 국가의 그 일반적인 현상들이니까 이제부터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권 분립이랄까 이런 건 작동하지 않고 상권 분란이 작동하는 것이죠. 분립이라는 건 세 개의 기둥으로 국가를 떠받치자는 그렇죠. 건데 이 기둥끼리 이제 불화를 거치니까 분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 9월은 여당이나 야당한테나 누구에게나 이제 지옥 같은 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문을 열어주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하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나오고 국회에서 부르면은 가겠다 그래요. 이러면은 국가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탄핵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일대 어떤 하나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합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응하지는 않은 가운데 심지어는 여당에서조차도 여사 논란에다가 요즘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는 여당이 더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이미 망한 권력이에요. 이거는 이미 망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숨이 끊어지지만 않게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김종대 의원님 지난주에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이렇게 녹음 파일을 전한 것을 귀띔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건 다 법이 발입니다. 공익제보 못 밝히게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슬슬 막 이름도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얘기는 안 그런데도 하죠. 다 피해갑니다. 법에 걸리는 걸 아니까. 예. 특히 조심해야 돼요. 공익제보자를 밝히면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법에 접속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됩니까? 그냥 공익제보자라고만 하셔야 되고 공익제보자. 더 이상 얘기하면은 즉시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익제보자 신분이 되면은 출연도 못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건 본인 의지인데 예.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익제보라는 뜻이 예. 모든 신상 또 개인 안전 다 이런 걸 국가에 맡긴다는 뜻인데 제보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송 출연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공익제보를 하고 이제 제보를 하고 공익제보자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합니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7월 1일 날 신청을 했고 예. 7월 4일 날 됐는데 이거는 국가가 심사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예. 그거에 맞게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법이 있어요 따로. 예, 이렇게 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고 나중에 그 공익제보된 내용을 수사해본 결과 이게 어떤 제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거나 허위 사실이라거나 뭐 이렇게 또 공익에 반한다거나 이럴 때 가서 다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공익제보된 사안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신상 공개가 되면 전부 불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김 의원님 나오면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익제보자가 그 녹음 파일을 공수처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공수처의 주요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 뭐 김건희인가 이종호. 이종호? 네.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으로도 미치지 않을 완전히 어떤 기괴하고 해괴하고 파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공수처에서. 예. 7월 1일 날 신청을 하고 7월 4일 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예. 공수처 제4부에 예. S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검사한테 10시간 진술을 했어요. 그 공익제보자가. 예. 그런데 공익제보된 거는 지난번 멋쟁 해병 그 카톡방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공익제보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이종호 씨에 대한 거기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에 대한 제보 내용까지라는 건 알려져 있어요. 내용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녹취록이 제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진술을 받은 사람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종호 대표 변호인이에요. 오호, 그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검사로 가 있다. 검사로 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예, 그랬는데 이것도 몰랐다고. 전혀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랬는데 공수처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한 법조인이 변호인단, 그 박정은 변호인단에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 공수처 4부의 그 조상 검사가 과거에 이종호 변호인이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법원 행정처에 확인해 보면 안다고. 그 확인해 보니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 자체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공수처에 공익제보가 됐을 때 그걸 사건을 누가 검사한테 배정하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 공수처에는 25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종호 변호사 검사에게 이걸 배정했느냐? 누가 배정했느냐? 그러면 통상 공수처 차장이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수처 차장이 공석이었어. 그래서 이 부장 검사가 최근까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대행을 한 그 검사가 또 역시 이종호 변호사 출신.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이종호 검사 둘이 변호사 둘이 공수처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얘기한 2명의 검사인데 이 부장 검사하고 4부의 검사하고 근데 이 둘이 똑같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 중수 1과장이죠, 정확하게. 예. 그 과장할 때 밑에 검사예요. 그리고 여기 진술을 받은 그 검사는 이 부장이 데려온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호 씨에 예. 대한 어떤 그 의혹을 제보하러 갔더니 예. 이종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셈이네요.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2번 충격 받으셨죠? 예. 세 번째 충격이 남아 있어요. 뭐예요? 저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종호 씨를 압수수색한다 그랬었습니다. 참고인 진술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그게 사라졌어요. 수사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아요. 녹취록이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쓰임새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은 이종호 씨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죠. 거거든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예. 증거인멸이 바로 되는 거라고요. 그 사이에 이종호 씨는 언론에 2번이나 해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19일 날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일단은 청문회 출석 전에 이루어져야 될 수사가 청문회를 넘겨버리는 거죠. 예. 요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진행된 거고 난 3번 충격을 받은 건데
아마 네 번째 작업이 들어갈 거다. 뭐가 또 있습니까? 제보자를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두 가지 의문. 첫째는 그렇게 심어놨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만약에 수사 결과 의심이 들면 내가 뭐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이런 것이 깔려 있었던 것일까 하는 거 하나. 그건 제가 공익- 답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공익제보자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가 있는 거를 몰랐을까 하는 거. 자, 두 예. 가지 답변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아까 차장이 공석이라서 2부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최혜병 사건 외압을 수사하는 거는 제4부예요. 예. 그러면 2부장은 관여할 수가 없는데 차장 권한대행이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부가 최혜병 외압건을 수사할 때 온갖 방해를 한 당사자입니다. 바로 그 2부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행정 지원해달라 그래도 결제 안 해줘. 검사 증원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 모든 게 충돌이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수사기밀이 샌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4부가 목숨 걸고 수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4부에 가서 뭐 제보를 한다 할 때는 설마 2부가 개입 안 했겠지 하고 제보자는 그렇게 알고 간 거죠. 자, 2부가 이제 그런 폐악질을 했는데 4부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한 검사가 예. 이종호 변호사라는 매개로 2부장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꿈에도 모르고 했는데 예. 그런데 수사 중에 이상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10시간 정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담배도 피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뭐 휴식 시간들이 좀 있다고. 있겠죠. 그 밖에 나와서 휴식을 하는데 예. 그 공수처 뒤편에 뭐 흡연실도 있고 과천 경치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뭐 있는데 어디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했나 봐요. 근데 수사관들이 따라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러면 제보자인 걸 모르고. 아니 뭐 알긴 하겠지만 예. 계속 같이 진술을 했으니까 검사 방에 가서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었던 예. 거예요.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고 질문 답변은 수사관이 했겠지.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가서 바깥에 휴식을 하는데 그 수사관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압력이 심하면 수사는 어떻게 하란 얘기야,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은근히 마치 제보자 들으라는 것 같더라는 거야 이게. 예. 외압이 심하다. 지금 사정이 이렇다. 그때만 해도 느낌은 영 이상하지만 이게 설마 어떤 내막이 있을지는 몰랐지. 근데 와서 보니 이틀 뒤에 그 제보를 받고 변호인단이 확인해 보니까 전부 이종호 변호사인 거예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언론의 취재가 들어간 거예요, 사흘째 된 날부터. 그게 JTBC였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공수처에서 이종호 변호사가 그 진술을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 검사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다는 그렇죠. 겁니다. 아니 뭐 죄책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피 신청을 언제 했느냐를 정확히 밝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보자는 그 검사가 다 듣고 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데다가 제보되는 내용이 뭔지 몰라서 듣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해병 카톡방은 6월 25일 날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걸로 나라가 시끄러웠잖아. 응? 그리고 공익제보는 7월 1일이고 그다음에 이 건으로 공익제보한다는 거 다 알려져 있고 저는 모든 방송에 나가서 이번 주에 중요한 공익제보가 될 겁니다 하고 저도 다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가 이걸 몰랐다? 그래서 제보된 내용을 보고서 알고 그때서야 회피했다? 이거 국민 우습게 봐도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제보를 받고서야 그 이종호 변호사인 걸 알았지 그 제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갔을 뻔했다니까요. 그 공수처의 이런 내막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대통령이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방에 지뢰받치고 예. 공수처 수사를 보고서 뭐 결정하자. 근데 공수처에 내가 다 깔아놨어요. 이미. 다 심어놨다 이거죠? 아니 뭐 속으로는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제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자는 전혀 몰랐나 보죠. 몰랐어요. 엄청난 굴욕감, 모욕감을 느끼고 있겠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며칠 지나면서 그때 가서 그냥 하나마나한 해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 10시간인가? 10시간이에요. 그 정도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자가. 다른 파일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개된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네. 다른 것도 다 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미천을 다 털린 셈이네요. 다 털렸어요. 거기다 진술이 그 스토리라인을 구성한 거고 본인의 그걸 알게 된 모든 경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나갔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증거 인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이라든지 대응 논리를 그쪽에다가 말하자면 적의 입에다가 다 넣어줘 버린 셈인데 네. 그 논리 만들 시간만 줘버린 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예상을 말씀드리면은 당분간 이 녹취록과 제보건이 지금이 결정적 시기인데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당분간 소강 상태로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수처는 내부의 자중질환 형국으로 이제 휩싸인다. 아시다시피 사부의 똑바른 검사들은 목숨 걸고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혜병 수사 외압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부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면 전체가 다 소강 상태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의외로 군사법원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번 주입니다. 예. 현재 4명에 대한 통신 기록을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 4명이 임성근 사단장, 그 다음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그 다음에 이시원 정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김형래 대통령실 해병대 대령, 이 4명인데 가장 관심 가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여태껏 우리가 임성근 사단장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1월에 공수처가 임성근 사단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을 확보해 있는데 그 비번이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떳떳하다 그러고 그렇게 로비하는 자기와 무관하다 그러고 그 현역 군인이 휴대폰을 비번을 복잡하게 걸어가지고 차단해왔다. 거기도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구속감이에요. 예. 이것만 해도 구속감이에요. 그런데 통신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포렌식은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포렌식은 기대 안 해요. 국가수사본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경북경찰청에 압력 넣어서 수사 기록 회수하게 한 당사자입니다.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이제 남은 거는 군사재판이 통신 기록을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모킹 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이거 하나를 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나 거짓말같이 곳곳에서는 말아먹는 시나리오로 다 가고 이제는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은 안 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공익제보자께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다른 녹취 파일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핵심 녹취록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공수처만 갖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다른 아가리에 넣어놓은 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있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일단은 본인도 공익제보를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판을 또 본인이 깰 수가 없겠죠. 법적인 보호를 받는 처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공익제보자가 이 상황을 조금 다시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공익제보의 주무관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썩었잖아요.
이제 정원희 부도사님께서 궁금하신 게 공수처 그러면은 그 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공수처법에 따라 가지고 차장은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오동훈 처장이 부임한 다음에 그 이재승 변호사를 지금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은 바로 처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사 2부장이 대리할 필요 없이 새로운 지도지침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저기 공익제보 이후에 추천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차장이 왔어요. 이젠 또 판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 진술이 끝나자마자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공익제보가 있고 사흘 후에 차장이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가소로운 얘기예요. 공익제보자가 이 통화한 내용 공개했을 때 나오는 등장인물이 한 3명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이종호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송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청와대 경호부장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 통화에 임 전 사단장을 대통령실이 보호하려고 한 것 같다. 박 전 단장이 딱하다. 이렇게 공익제보자가 얘기하니까 이 송모 씨가 그 새끼가 오버했지.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네, 그건 박정훈 대령을 얘기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송 씨도 그 내용을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미 그때는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항명죄로 입건이 돼 언론에 대서특필된 거니까 그런 정도에다가 이제 해병대나 이런데 자기 인맥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요 자체는 큰 정보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상설특검법이 있죠.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자, 구경 기자님 팩트 체크. 지금 박주민 의원 얘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이 맞고요. 일단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이 행사돼 있으니까 그 법하고 상설 특검법을 했을 때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인력, 파견 검사라든가 수사관 규모, 수사 기간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인력보다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좀 달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 힘을 얻으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저런 제안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남영희 부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누가 특검이 될 것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두고도 지금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특별검사를 정하는 방식이 7명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법조 3윤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법무부, 그다음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에 3인이 참석을 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야 1교섭단체, 2교섭단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되겠죠. 2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7명이서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현행 구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반이 누가 됩니까? 아마도 여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구성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주도하에서 국회 규칙을 고쳐서 대통령이나 가족이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당이 빠지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제2교섭단체라는 표현을 달리하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국회 몫이 야당 몫으로 4명이 되기 때문에 추천한 2명이 아무래도 그 여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그래도 상설 특검이라도 이렇게 고쳐서 해보자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봉산가님이 이런 걱정을 주셨어요. 거부권을 행사 못해도 임명을 안 하고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또 이런 방법도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방법은 많죠. 법무부가 또 비협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이 빠지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온다는 것도 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끼워주면 뭐 진보당도 끼워줘야 되고 뭐 사회민주당도 끼워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 운영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추천 주체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국회가 이제 정식 특검법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보완적인 의미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또 하나 이걸로 한번 싸워보는 거죠. 예. 네. 뭐 성사 가능성은 오히려 보니까 상설특검이 더 높구만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난리인데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의외로 버티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출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히려 또 뭔가 균열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어대한이 전혀 흔들리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에서 당분간 유지가 되고 당 선관위나 당 윤리위는 그저 그냥 전당대회에서 동티나는 거 관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뭐 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7월 말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연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줄서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예. 양상으로는 분명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지막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하긴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이번 싸움에서 분명히 윤석열 부부는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이탈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탈당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고 아니 기자님?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만 더 네. 말씀드려야 할 게 한동훈이 이제 대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10월쯤에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하러 국회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우원식 국회의장.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예. 여기 이 자리가 이래 되는 거야, 얘기가. 이거 국무총리 대독시킬 겁니다. 예, 안 나오겠는데요. 국무총리 나오겠네요. 대독시킬 거예요. 갑자기 못 나와요, 국회. 국정마비 되겠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해외 중요한 일정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아니 이번에 국회 개원식도 그걸 갖다 무산시키면서 윤 대통령 불참을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시작됐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옵니까 대통령?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불참을 건의하지는 않겠죠. 약속 대련 아닐까. 그런데 이제 원희룡 한동훈 싸우는 거 보면은 이건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최근에 일어났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사실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을 저는 지지합니다. 예. 열렬히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김어준 씨가 한동훈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남영위원장님? 뭐 저도 지지합니다. 네, 상대하기 편한 후보 지금 대선 주자 중에 그래도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아니겠어요? 상대하기 편한 주자에게 저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합니다. 아주 절묘한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원희룡이 너무 못 싸웠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동훈한테 게임이 안 돼. 너무 못 싸웠어요. 반면에 한동훈은 받아치는 것만으로도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뭐 대세가 조금 기울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만 색깔론 여사에 대한 불경죄 오만 잡탕을 몰아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그 게임이 안 돼버렸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장 가슴 아프게 볼 당사자는 대통령 내외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최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태가. 이게 힘의 균형에 있어가지고 힘의 역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실제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농성하시는 게 맞아요. 출입문 폐쇄하고 농성하시는 게 맞아요. 책걸상도 쌓아놔. 저 국회의원들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정말로 용산에서 한동훈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중에 이렇게 뭐 단일화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시도는 결선 투표 단계에서는 예. 시도될 걸로 봅니다. 아무래도 그냥 거저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뭔가 몸부림이라도 쳐봐야지. 근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그 넷플릭스의 돌풍이란 시리즈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 거기서 뒤집기 어떻게 하는 거 다 나와요. 뭐 저 정치권의 오래된 초식 아닙니까? 이건 뭐 다 정해진 초식들 아니에요. 근데 남영희 원장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련 가능성 김종대 의원님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약속 대련이라고 의심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은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의혹은 여사로 통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정 동력을 거의 다 상실해서 이 상황은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2년 반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앞세우는 일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 완전히 이제 핫바지 사장으로 전락하는데 어쩌면은 여기서 탄핵의 어떤 그 사회적 지지가 계속 높아지면은 본인이 먼저 결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황이 비참해졌어요. 비참해졌고 한동훈은 저기 윤석열한테 쿠데타를 배운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그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저기 독국가 이에야스식 정치를 배운 거예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이거 다 아마추어야. 200년간 정권 잡은 거는 그 이에야스거든요. 독국가 이에야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앞에 둘이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제거되는 걸 보고 학습됐다 이거죠.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본인이라 이거죠. 거기서 정치 수를 일단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국면이 펼쳐질 겁니다.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쿠데타를 배웠는지 가르쳐줬는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애숭이었거든요. 왜? 지금 하는 것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 정치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권력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보안사와 안기부가 생긴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거. 왜 그게 권력기관이 됐습니까? 내가 쿠데타로 집권하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거든. 워낙 그 폼 잡는 데만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저 머리에서 과연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시나리오가 나왔을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야당도 이제 전당대회 이후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고 일단은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다루는 저번 법무장관 했을 때 좀 판판이 깨지던 양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에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뭐 나도 이제 북한 관련 일 좀 해야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뭐 최근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는 북한의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남북 관계는 본인이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천공의 2025년 통일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최재형 목사가 또 천공을 만나게 된 건데 저는 그 준비된 기획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귀국해서 탈북자의 날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지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북한 인권 쪽으로 이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탈북자를 우군화하는데 본격적인 국장 드라이브가 생겼는데 요거는 작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오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저 행사 만드느라고 주관 부처가 통일부인데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뭐가 도진 거예요, 이게.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먼저 시작한 기획입니다, 이게. 여사의 기획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재건 지원도 여사의 비즈니스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 만나 여사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간다고. 근데 남 원장님 그 선거 때도 느끼셨겠지만 도대체 지금 이 국정 운영의 맨 꼭대기에 윤석열이 있는지 김건희가 있는지 정말 헷갈려요.
그런 거 느낌 안 오셨습니까? 대부분 직감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 지금 김건희 정권이란 얘기가 저희 어제 전당대회에서 나왔거든요.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핫바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가스라이팅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이 지금 최혜병 사건을 들여다보니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 국정농단의 최정점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뭐 무색하지 않다. 그러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러려면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용산이라든지 곳곳에 김건희를 옹호하거나 또 김건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만큼이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참 그 심각한 상황인데, 나 오늘 자꾸 심각하다는 말을 먹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 여사의 늪에서 이 정권이 이제 빠져나오긴 글렀어요.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정권은 퇴로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사의 문제가 블랙홀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파국이 시작되는 이제 초입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